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양국의 해법을 찾을 때까지 종료일을 미루는 방안이 대안 중 하나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다음 주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지소미아 등 현안 논의를 위해 방한합니다. 네, 한편 내일이면 문재인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맞습니다. 외교 안보에 있어서 극명하게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 내용들 김승채 고려대 통일외교안보학부 겸임교수,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한 2주일 앞으로 다가온 지소미아 얘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종료가 23일 날 이제 그때 효력이 상실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미국과 일본, 특히 일본은 좀 느긋한 입장 같고요. 미국은 계속 저희들한테 연장을 좀 하라 압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종료되지 연장 결정에 앞서서 다른 안들이 좀 모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한번 1년 단위로 연장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과연 뭐 그대로 놔두고 연기할 수 있는지 그런 사안이 먼저 좀 묻고 싶거든요. 네, 그 좀 외교적으로 뭐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양국이 합의를 하면 된다, 연장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게 대단히 미봉 체결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본질적인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뭐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본도 사실은 그 느긋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 이 문제에 이건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상당히 압박을 좀 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보면서 저희가 단기적으로는 처방보다는 좀 장기적으로는 처방을 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소미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은 과소평가한 측면도 좀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미국 정부가 갖고 있었던 생각에 대해서 우리 정부와 공감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본질적인 문제를 다 포함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재합의하는 그런 쪽으로 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네. 그럼 기술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일정 부분 좀 연기를 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는 가능합니다. 거네요. 예, 외교적으로는 이제 가능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앞서 좀 언급이 됐습니다만 우리 정부는 사실 아직까지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 없이는 이 지소미아 연장 없다라는 원칙이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일본과 미국은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연장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만 하고 태도 변화를 하지 않는다면 그땐 우리는 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좀 보십니까? 지금 이제 우리 정부로서는 지난 8월 23일에 이제 지소미아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결정 때 이제 크게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예. 하나는 일본이 수출 통제 정책을 실시할 때 한국을 이제 안보상 믿을 수 없는 국가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예. 할 수 없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지소미아가 한국에 주는 큰 실익이 없다라는 두 가지 이유를 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정부가 이제 미국이나 일본을 고려해서 다시 지소미아를 연장하는데 합의를 하려고 한다면 우리 정부가 이야기한 그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다시 이제 복구할 만한 명분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8월 23일 날 말했던 그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게 어떤 기술적인 문제로서 연장이 가능하느냐 하는 문제보다 우리가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의 상황과 지금 달라진 바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정치적으로 더 어려워진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던 이게 파기를 연장하는 시한을 연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뭐 기술적으로는 가능하겠으나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뚜렷한 해법이 지금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이 종료 시점을 연장하는 것은 그냥 지소미아가 연장되는 것과 이제 다를 바 없다는 입장에서 우리 정부로서는 이러한 중재안을 아마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일단 지소미아는 종료하는 걸로 뭐 기정사실화 된다고 가정했을 때 다른 어떤 한미일이 공동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존에 있던 한미일 공유 협정 있잖아요, 정보협정. 그 부분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가능한 얘기입니까? 지금 미국 일각에서는 이제 한국이 지소미아를 복원할 정도의 강한 정치적 명분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것이 미국이 원하는 어떤 뭐 압박을 가해서 한국이 돌리면 좋겠지만 그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상황 하에서 아마도 실무진에서는 지금 이야기했던 한미일 3자업 정보공유협정, 그러니까 티사라고 하는 이 부분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한 2주 정도 남은 시점에서 미국이 가장 원하는 것은 한국이 의견을 번복하는 것이겠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지 않은 만큼 그 후의 대책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이 지소미아 문제도 있지만 사실 미국과 지금 얽혀있는 또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방위비 분담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미국은 지금 우리
이 기존보다 5배나 많은 50억 달러에 가까운 방위비를 인상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엔 좀 지나치게 과도한 요구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반도 바깥에 있는 지역에 대한 뭐 주둔 비용도 좀 포함을 시킨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과도한 요구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지금 금년에 저희가 협상을 해서 1조 389억을 냈습니다. 근데 그 전에가 저희가 9,800억 정도 냈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비율이 크지 않은데요. 지금 1년 만에 지금 이게 5배로 올려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전에 한미 간의 주둔군 소파 협상에 의해서요. 지금 매년 해오고 있는데 과거에는 3년 단위 또는 5년 단위로 개정을 했습니다. 근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1년 단위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1조 389억 원을 받을 때 이제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지를 남겨놓은 겁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협상을 좀 많이 하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 갑자기 5배를 올린다는 거는 제가 볼 땐 지나치게 과도합니다. 100% 올리는 것도 상당히 과도한데요. 예. 저는 지금 북한 의 위협 이런 것들을 좀 바라보면서 미국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과거보다는 좀 과소평가하면서 비용은 또 과대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논리가 안 맞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5배라는 게 너무 많고요. 좀 최소한 한 2배 정도 가지 않겠는가 생각되는데 문제는 그걸 주더라도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은 과거에 1년 단위의 개정을 이제는 다시 3년이나 5년을 더 돌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물가 연동해서 올려주는 건 당연한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겠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만 상대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되면 그다음에 이거를 근거로 해서 독일과 일본에 대해서도 똑같은 요구를 좀 할 예. 겁니다. 그런 걸 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독일, 일본 또 나토에 똑같은 요구를 할 수도 있다 이런 네. 말씀이신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이 방위 분담금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또 중국이나 일본, 한국에 대해서 많은 요구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비즈니스 마인드를 계속해서 이 방위 분담금 협상에 적용하는 것 같은데 이게 과연 한미 동맹 상황에서 그렇게 가야 될 어떤 태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 사업가로서의 경력 때문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아마 뭐 사업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많은 사업가 분들이 불쾌하실 것 같고요. 예. 제 생각에는 뭐 그렇다기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아주 2가지 집착하는 문제가 무역 적자와 이 방위비였습니다. 취임 전부터. 그래서 사실 지금 50억 달러라는 것도 어떤 구체적인 근거에 의해서 나왔다는 숫자라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기에 그 숫자가 어떻게 보면 알맞았던 것이죠. 그래서 워싱턴 조야에서 나오는 이야기도 트럼프 대통령이 50억 달러라는 숫자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좀 짜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뭐 전략자산 전개라든지 순환 배치 비용이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50억 달러 숫자가 나온 게 아니라 50억 달러에 맞추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항들을 지금 가능한 조항들을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는 것이죠. 그렇기 예. 때문에 어떤 보도가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미국의 관료들도 이 협상에 임하는 관료들도 난감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도대체 얼마나 올리면 만족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까지 동맹을 중시했던 관료들 입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한국에 요구하고 받아내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아마 많은 고민에 휩싸여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계속 인상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상황이 나타난다면 미국이 뭐 이걸 주한미군 감축이나 이런 부분과 연결 지을 수도 있는 겁니까? 미국 쪽에서 과연 주한미군 감축을 어떤 협상의 카드로 쓸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러한 카드를 미국이 한국에 내밀었다가 예. 한국이 그러면은 주한미군을 어느 정도 감축을 하고 단지 구조 조정을 하고 다른 차원에서 주한미군의 역량을 강화하고 그러니까 숫자는 감축하자라고 했을 경우에는 미국이 사실 딱하니 대응할 카드가 없기 때문에 미국이 그러한 카드를 협상에 내밀기는 저는 힘들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주한미군의 규모라는 것은 지금 28,500명 순으로 알고 있지만 과거 9만 명 이상에서 계속해서 줄
줄어들고 주한미군의 구조가 바뀌면서 어떻게 상황에 바뀌는 거에 따라서 조정을 해왔기 때문에 예. 그것을 꼭 조정 못할 숫자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그것을 가지고 한국에게 어떤 압박의 카드로 쓰기에는 미국 자체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미국이 섣불리 한국이 원하는 만큼 돈을 안 주면 주한미군을 감축하겠다라는 카드를 내밀기에는 위험성이 크다고 생각이 근데 됩니다. 그 문제와 연결시켜서 미국 의회 법안이 있습니다. 예. 국방수권 관련 예산 법안이 있었는데 2018년에 통과됐습니다. 그때 예산을 짜면서 주한미군의 규모를 22,000명 이하로 줄일 때에는 미 하원의 승인을 얻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미 하원에서는 행정부와 다르게 주한미군에 대한 의미를 다르게 두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행태로 봐서는 뭐 강조할 수도 있고 또 강행할 수도 있겠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적인 차원에서는 22,000명 이하로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우려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또 규정이 돼 있군요. 네. 예, 한미연합 공중훈련 얘기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이 훈련을 저희들이 축소하고 이름도 바꿔서 한다고 했는데 북한에서 계속 이 훈련조차도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가 훈련 범위 축소해서 실시한다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훈련 기간 북한이 혹시나 또 무력 시위 도발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는데 권정근 순회대사가 했던 그 발언 수위를 보자면 어떤 식으로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글쎄 지금 북한이 계속해서 하고 있는 도발의 범위라는 것은 UN 제재안에서 금지하고 있는 장거리 미사일의 그 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속해서 미사일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 선에서 하겠지만 북한으로서는 향후 이제 협상을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릴 정도까지는 또 안 하려는 그러한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특히 한미 훈련에 관한 부분은 지금 협상의 국면이 아니더라도 과거부터 북한은 그 한미 동맹의 그러한 고리를 끊으려는 노력을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예. 그러한 차원에서라도 이러한 한미 훈련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은 계속해서 표명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우리와 미국이 발표한 그러한 비난에 한미 훈련이 뭐 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 것은 적절한 대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주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정부가 북한 주민 2명을 북한으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그 네. 방법이 뭐 퇴거 조치, 그러니까 추방이라는 조치를 사용했습니다. 이건 네. 사실 처음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이라서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인데 예. 이게 또 이 2명이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네. 우리 정부의 이런 대응 어떻게 좀 평가하시겠습니까? 네, 뭐 여러 가지 탈북해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합동조사반에 의해서 조사를 많이 합니다. 예. 그리고 그 조사의 내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치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그 탈북 동기가 좀 약간 좀 지금 과거와는 좀 다릅니다. 그 과거에도 뭐 여러 가지 사건에 연루된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만은 구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좀 직접적으로 이런 행위를 하고 나서 들어온 것은 상당히 좀 이례적이기 예.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이제 그 분들이 들어왔을 때 지금 잡았다. 여기 납포한 거 아닙니까? 납포니까 그 잡았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합동조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합동조사를 해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보냈다.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아무리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거라도. 예. 근데 이게 지금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게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정말 그 부분을 좀 제한을 좀 가고 있다가 보도 통제를 하고 있다가 그 이후에 나왔단 말이죠. 예.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정부가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처음 조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향후에 근데 뭐 이분들이 통일부의 말대로 와서 어떻게 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북 귀순 동기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부분이 좀 있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범법 행위를 한 사람이 무조건 넘어와서 귀순을 한다고 해서 다 받아준다면 이거 좀 문제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예,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의 대응은 괜찮은데 문제는 그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좀 저희가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안 나와야 되겠다는 거죠. 예. 예. 16명의 동료 선원을 살해하고 또 시신을 바다에 유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조사를 했겠죠. 통일부 장관은 귀순 의사를 신뢰하지 못했다. 범죄자로 보호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강제 퇴거 조치를 했다 한 것 같습니다. 한편에서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순 의사를 밝기 때문에 인도주의 차원에서 뭔가를 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번에 이제 뭐 사건이 뭐 워낙에 강하게 저희한테 다가오는 뭐 그 정도의 사건이기는 한데 문제는
혐의라는 것이죠. 아직까지 그러니까 어떤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 혐의가 확정이 되고 죄인으로 이제 확정이 된 것이 아니라 그러한 혐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추방을 했다는 것인데 문제는 그것이 이제 향후 탈북자들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맞느냐 하는 문제는 분명히 제기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탈북자들은 일단 한국에 오게 되면 어느 정도의 자격이 갖춰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한국법에 따라서 재판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견이 제기될 것이고 그럼 앞으로 이 돌려보내는 기준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번에 16명을 3명이 죽였다고 했는데 만에 하나 그럼 뭐 정당방위상 1명을 죽인 사람은 그래도 살인이라는 이유로 돌려보낼 것인지. 그러니까 이러한 기준의 적용에 있어서 앞으로 매우 모호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번의 상황이 국민적으로는 뭐 흉악범들을 돌려보낸 데 대해 찬성할 수도 있고 또 이것이 과연 절차적으로 맞는가 하는 부분에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질문도 두 분께 공의 좀 드려볼게요. 이번 사건 관련해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과연 그러면 2일 날 납포했는데 7일 날 판문점으로 강제 퇴고 조치할 때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몰랐던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애결위에서 그 청와대 관계자 김의곤 1차장 휴대전화 공개 내용이 나오면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뒤늦게 통일부에서 아마 부랴부랴 브리핑을 한 거 아니냐 이런 뭐 지적도 있었는데 일단은 뭐 JS에 있는 중령이 김의곤 1차장한테 직접으로 문자 메시지를 남겼다. 그 부분 관련해서 지금 국군에서도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과연 직보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있는 건지 물론 청와대에도 그런 라인이 있을 거고 중령 이상의 상급자도 있을 거고 국방부 장관도 사실은 이 보도를 보고 내용을 알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그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군 지휘 통제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되면 청와대에 직접 보고하는 부분도 있고 동시적으로 또 국방부 자기 직속 분야가 국방부니까 직속 상관한테 보고를 분명히 해야 될 의무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방기한 채 한쪽에만 얘기했다고 하는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사실은 그 군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는데 그리고 국민적인 문제를 좀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상당히 좀 지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 지탄을 받는 대상이 되는데 좀 기여하고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군 자체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엄격히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고 체계는 분명히 양쪽으로 가게 돼 있을 겁니다. JS를 관할하는 상급 부대가 있을 것 같은데도 이 청와대 1차장,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직보를 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개인 둘 간의 관계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일단 JSA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 유엔사 관할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안을 이제 JS를 통해서 갔다는 것은 아마 유엔사를 통해서 우리 군이 알고 있었을 가능성은 전 있어 보이고요. 다만 이제 그러한 보고 체계가 JS에 근무하는 현역 군인이 청와대에 보고하는 체계가 있는 것이냐 하는 부분은 아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뭐 이것은 아주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한 보고 체계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부분은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내일이면 임기 반환점을 맞게 됩니다. 2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참 이 남북 정책도 그랬고요.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된 미국과의 협상도 그렇고 참 많이 짚어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 평화 프로세스 어떻게 좀 평가하시겠습니까? 글쎄 그동안에 말씀 주신 것처럼 3차례 남북 정상회담도 있었고요. 또 평화 분위기도 고조시켰고 또 국민들에게 평화에 대한 그 기대감도 상당히 높여놓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좀 답답할 겁니다. 한반도 운전자론해서 태우고 좀 가려고 했는데 다들 안 탔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 이제 고객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은 여기 타도 되느냐 안 타도 되느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탔을 때 어떤 실익이 있는가 생각했을 텐데요. 북한 같은 경우는 사실은 3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서 굉장히 실익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요. 그런데 이제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앉아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고객들이 좀 싸움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갈등이 나서 목적지까지 못하고 중간에 내린 건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목적지는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목적지에 대해 한반도에서 비핵화라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그것이 형식이 됐던 내용이 됐던 3자 모두가 동의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그 북한이나 미국의 입장을 우리가 제대로 좀 파악했던가 그런 문제에 대한 다시 좀 재고가 좀 필요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다시 하나면 새로운 방안을 좀 도출해내야 되겠다. 우리가 단순하게 말로만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북한이라고 하는 변수가 행위자가 대단히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앞으로는 좀 고려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성과에 대해서 지나치게 저희가 좀 높게 기준을 세운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또 그것을 또 짧은 기간에 단기간에 성취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북한 문제는 좀 장기적인 갈 필요가 예. 있겠고요. 또 조급성을 가지지 말고 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단지 평화 프로세스의 초석을 다진 것만큼은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은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의 상황을 본다면 이제 2018년 초에 2017년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을 때의 상황을 벗어나서 2018년 초에 이제 우리 정부가 가졌던 생각 그리고 기대와는 좀 상황이 다르게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자동차를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다 보면 뭐 실시간 교통 상황을 감안해서 다른 루트를 알려주기도 하는데요. 저는 뭐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북한과 미국의 상황이 우리가 생각했던 2018년 초의 상황과는 지금 매우 다른 상황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우리도 다른 방법, 뭐 목적지야 같겠지만 가는 길은 좀 다른 방법을 고민해야 하고 북한과 미국이 2018년 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지금 전혀 다른 상태에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우리의 새로운 조건법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평화 프로세스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촉진자, 중재자 역할을 높게 국제사회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나오는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좀 그렇죠. 기대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 올해만 해도 벌써 12번째 북한 미사일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많은 그런 북한을 신뢰할 만한 그 단계는 아직 아니라고 보시는지 어떻습니까? 저는 뭐 북한에 대해서 그런 것이 북한이 뭐 협상용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협상을 할 때는 본인의 협상력이 좀 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럴 경우에 과거와 같으면은 사실은 좀 긴장을 하고요. 위기의식이 고조가 됐기 때문에 빨리 북한하고 접촉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지금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북한이 그렇게 신뢰가 가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비책을 좀 더 강도 높게 갈 수가 있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의 신뢰성을 갖는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 스스로 좀 생각을 바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의원님, 문재인 대통령은 그 통일 문제, 남북 관계에서 뚜벅뚜벅 가겠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아까 두 분 말씀하신 중에 좀 전략 수정이랄지 좀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 기회가 좀 필요하다 이런 건데 앞으로 남북 관계 또 북미 협상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역할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북미 협상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에 이제 우리나라가 그 구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원하는 것, 미국이 원하는 것이 지금 명확한 상황이고 우리 정부가 그 부분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운데 단 한 가지 이제 변수라고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북한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미국 국내 정치적 문제로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예. 아마도 이제 우리 정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이 북한 문제가 여전히 해결 가능성이 있고 지속적인 관심을 유지하는 것이 그 해결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아마 이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절대 동력은 이뤄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김승채 거로대 통일외교안보학부 겸임 교수, 우정엽 세정연구소 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